최박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섭입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 우수 정책 연구를 소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정일영 단장님이 발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목을 바꿔줄 테니까 꼭 해라. 이렇게 그 강한 압력을 가하셔가지고 그 제목을 일단 이렇게 좀 바꿨고요. 그래서 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산업혁신 연구자 관점에서 제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태피의 선후배 동료분들께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수 정책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업 분야에서 이런 논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고요. 또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좀 공통 분모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산업혁신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분석,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서술하는 디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진단하는 다이어그노스틱 애널리틱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처방하는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것들이 산업혁신 연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이제 산업 분야에서 정책을 얘기할 때 주요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전체 구조, 인과관계, 그리고 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전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리한테 어떤 정책 대안이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넓게는 전체 사회 관점에서, 좁게는 정부의 정책을 재현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책 연구자이기 때문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최종 목적지이긴 한데,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전망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한 단계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국가의 싱크탱크로 봤을 때, 싱크탱크로서 최종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몇 가지 주제나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인데요. 여기는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기술 레벨이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고 보급됐는지, 국내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생각보다 왜 이게 더디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게 기술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인지, 그러면 언제 이게 보급될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더 역할을 하고 경쟁력을 얻으려면 R&D나 제도나 인력 같은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고민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과거에도 되게 많은 기대를 모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기대가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AI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두 번의 시기를 거쳤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 쇼크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제3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일 텐데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등의 어떤 진단에 따르면 최근에 AI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고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자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감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현재 AI의 여름은 과거에 비해서 밝고 따뜻하다. AI가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AI의 겨울이 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작성한 내용을 제가 좀 약간 정리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왜 이런가, AI에 대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영향력이 좀 크지 않나, 사람들이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상황들을 예측 가능성하고 뭐 어떤 그 기준이나 결과의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은 상황이 좀 예측 가능하고 판단 기준이나 결과가 단순한 문제에는 잘 맞는데, 그 외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에서 고객 불만을 응대한다거나 자율주행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데서는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기가 어렵다. 물론 현재 기술로는요. 우리가 예전에 알파고 쇼크에서 바둑같이 어려운 것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다니 이러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쇼크를 먹었던 건데, 사실을 잘 따지고 보면 바둑도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방대할 뿐이지, 사실 그 기준은 뭐 이기고 지고, 집을 세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규칙이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정의되는 문제가 아니면 AI를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실 데이터 같은 걸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인데, 사실은 뭐 이번만이 아니라 뭐 예전에 같으면 3D 프린팅도 있었고, 뭐 또 멀지 않은 뭐 블록체인 같은 거는 여전히 핫 이슈긴 합니다만, 여러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좀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게 왜 이게 어려운지, 우리는 왜 항상 틀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그린 선입니다만, 그 파란색 점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술의 실제 가치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직선은 아닐 수 있겠지만 처음에 기술이 나와서 점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패스를 그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붉은 곡선이 사회의 기대 수준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급속도로 올라가서 약간 버블성으로 이렇게 기대가 높아졌다가, 약간 기대보다 성과가 안 나오면 기대가 확 꺼져가지고 필요 이상 과도하게 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기술들도 있고, 살아남는 기술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원래 가치에 근접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게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패스를 그린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그림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대의 패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까? 제 생각에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잠재력 있는 기술들을 놓치지 않도록 초반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되게 늦게 알아봤던 것처럼, 딥러닝 같은 것들을 늦게 알아봤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괜찮은 기술들을 우리가 좀 빨리 알아보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들이 다 유망하다고 하는 기술인데 혹시 이게 무슨 문제는 없는지, 사회적으로 이게 확산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좀 검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어떤 기술에 대한 인식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가 그 기술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실제로 유용한 기술이면 다시 조명해서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술만 봐서는 또 안 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요인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희가 이제 그 스태피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되게 커리어가 되게 다양하시고 백그라운드도 되게 다양하신데요. 뭐 저희가 직접 기술을 연구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술의 어떤 일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걸 블랙박스로 놓고 나서는 정책을 논의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뭐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이건 예전에 이제 미래연구 2018년도 보고서의 그 발표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 그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단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가운데에 있는 함수의 가중치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다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 딥러닝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지고 가중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저는 머신러닝 중에서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이 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이런 장점들, 사람보다 훨씬 빨리 패턴을 찾고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패턴을 찾아주긴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한계도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만큼, 뭐 이렇게 컨텍스트를 파악할 만큼 복잡한 고도의 지식을 학습하는 건 아니고, 또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런 요소들이
그 기술의 어떤 이 핵심 메커니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18년 미래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기술의 어떤 특정한 측면을 잘 이해하겠지만 이거를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뭔가 좀 틀이 필요할 것 같다.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기술 레벨에서 근데 기술을 둘러싼 어떤 시스템 레벨, 뭐 보안자라든지 관련 인프라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라든지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어떤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좀 꼼꼼히 짚어보면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우리가 어떤 특정 기술, 각 기술의 전문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스태피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데 과학기술도 알아야 되고 정책, 뭐 사회 측면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좀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스태피의 강점이 아닐까 또는 스태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인데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쿠팡 최근에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 건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지, 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빅테크 기업, 뭐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국의 뭐 가파, 마파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많습니다. 대체로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뭐 이런 데들을 말하는 거고요. 중국에도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이라는 말을 예전에 별로 안 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성과들이 계속 사실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 성장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플랫폼이 왜 이렇게 고성장하는가의 원인을 우리 보통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효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번호가 같은 내용인데요. 플랫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이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이걸 가지고 더 알고리즘이 좋아져서 더 나은 추천 서비스, 더 나은, 더 빠른 컴퓨팅 파워, 더 풍부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모여드는 이런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데이터만이 아니라 돈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미래에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요. 뭐 AI 시대일 수도 있고 데이터 시대일 수도 있고요. 가장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를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인재,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핵심 요소들을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런 기업들이 더 우위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뭐 클라우드나 컴퓨팅 파워, 소프트웨어도 요즘에는 딥러닝을 대규모로 이미 해서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조금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전학습 모델들도 이런 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도 있지만 해외 미디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태계를 더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점점 빅테크의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PC 시대에 윈도우와 인텔이 주도했고 다른 기업들은 이 윈텔에 맞춰서 의존하면서 사업을 했던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애플과 구글의 생태계가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뭐 미래에는 데이터 분석, 광범위한 산업에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들은 다양한 데서 나타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플랫폼 그리고 그 생태계가 주도하는 구도가 앞으로도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근데 이런 플랫폼을 주도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품이나 부품 측면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제 향후 몇 년간에 되게 중요한 산업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플랫폼을 주도하려면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만 있어서 안 되고 뭐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장사도 잘해야 되고요. 또 약간 기업들을 거느리는 생태계를 운영하는 이런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특히 비영업권인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플랫폼 경쟁력을 플랫폼 시대에 살아남고 또 아니면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나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해서 질문들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좀 계속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장 동력 정책인데요.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떤지, 우리나라가 왜 이제 저성장에 고착되고 있는지, 왜 그런지, 정책 측면에서는 과거 성장 동력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왜 좀 기대보다 성과가 낮았는지, 그럼 미래에는 우리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장 동력 정책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의 성장 동력 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요 분야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정량적인 연구도 있고 정성적으로 평가도 있고 뭐 설문조사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 정책이 좀 성공적이었냐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문건들이 이제 정부 초기에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2017년 말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존 과거 정부와 좀 비슷한 결론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수의 산업을 선택 집중해서 R&D 중심으로 지원한다 하는 거는 좀 과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 정책도 좀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 동력 정책 또는 그 관련된 연구가 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 가운데 파란색 부분이 이제 과거 연구의 범위라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도 좀 질문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열 몇 개 정도의 아이템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바뀔 필요는 없을까?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연구가 어떤 범위가 좀 한정적이었다면 시간적으로 확정하고 공간적으로 확장해서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새로운 연구 그리고 새로운 성장 능력 정책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적인 확장이라는 것은 한국 산업이 과거에 발전해 왔던 경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우리의 강점, 약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산업의 미래 모습을 탐색해보고 또 공간적으로는 단순히 유망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글로벌 경쟁 환경,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경쟁, 뭐 중국 기업과의 경쟁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단순히 아이템이 아니라 아이템의 어떤 가치 사슬을 좀 나누어서 그 안에서의 포지셔닝 또는 가치 사슬상에서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이런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모습을 탐색하는 한번 시도를 저희가 2019년 연구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그냥 완성도가 높은 결론은 아니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의 미래 산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주요국의 산업 구조를 비교해 보는데 사실 산업 구조를 굉장히 거시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포브스 글로벌 2000에 있는 기업들을 30개, 각국별로 30개를 선택해서 한번 이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해봤습니다. 제조업은 밑에 놓고 서비스업은 위에 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약간 솔루션 성격의 그런 기업들을 배치를 해본 건데요. 그림이 좀 작아서 제 비교를 위해서 한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만 보시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대표 기업들을 왼쪽에 적어봤습니다. 뭐 독일 잘 아시는 뭐 알리안츠 이런 보험사도 있고 뭐 지멘스, 폭스바겐 이런 뭐 도이치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큰 기업들을 세보면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로레알이나 뭐 토탈, 사노피 이런 기업들이 큰 기업들인데 큰 기업들 12개, 영국 같은 경우에 11개.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삼성전자만 크게 보이고 사실은 좀 다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규모의 기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2019년 연구를 할 당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주식시장 잘 보실 텐데 최근에는 좀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해외나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본다면 좀 다른 그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좀 아웃데이트된 연구 결과여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포진해 있지만 좀 더 글로벌한 대형 기업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고요. 이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우리가 보통 뭐 서비스를 키워야 된다, 뭐 바이오 제약해야 된다, 뭐 소재 부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금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분야도 진출하고 기존 산업의 인접 분야에도 진출하고 또 산업 간 연계하는 그런 좀 뭐 솔루션 형태의 비즈니스도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완결된 연구가 아니고 당시에 이제 2년 연구를 계획했다가 1년만 하고 이제 좀 이게 종료를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관 사정으로 어떻든 간에 향후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국가 성장 능력 정책 연구를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 가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정리를 해본다면 제 생각에 어떤 새로운 우리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나 산업 혁신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갖는 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만의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관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좀 공부와 토론이 되었으면 단순히 그냥 어떤 좀 더 저희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좀 더 기술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플랫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 또는 B2B 부품 소재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제로 거기에 어떤 대안을 줄 수 있는 연구들, 좀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어렵고 도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연구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대안은 당연히 큰 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이 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요. 디테일 중요하다는 거는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디테일도 중요한데 큰 그림이 잘 제시되어야만 거기서 나오는 디테일들이 더 의미가 있다. 사실은 큰 그림이 잘못 제시되면 방향성이 잘못 제시되면 아무리 디테일한 정책들이 제시가 돼도 잘못 미스리딩할 수 있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추가했는데요. 과거에는 여러 선배님들께서 성장 동력 정책 연구를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2019년 연구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야가 좀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우리 연구원의 좀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 이 얘기는 뭐 다른 저희 단이나 본부에 계신 분들 많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서서 제가 뭐 산업 연구를 할 때 현황 파악, 원인 분석, 미래 전망, 정책 제시 이렇게 좀 전체 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출발점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스텝 인사이드나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완결된 걸로 가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팩트와 통찰들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동향과 이슈 같은 예전에 있다가 사실 사라져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산업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조금 발표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